준호, 당신이 이 가족에서 뭐라고 생각하죠? 맨날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쓸모없는 놈. 당신은 밖에서 비난이나 하는 거 외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너는 뭐가 다르지? 동현, 빚더미에 앉아 가족을 끌어내리더니 이제 와서 큰 소리 치고 있냐? 너 같은 놈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자격이나 있냐? 난 적어도 노력이라도 했다. 그런데 형은 뭐 했죠? 남을 깔아뭉개야 자신이 더 잘났다고 착각하는 형이야말로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기적. 너 같은 놈을 구해준 건 이 가족이다. 아니었으면 너 지금 어디서 굴러다니고 있을지 몰라. 그리고 너 같은 실패자한테 내가 왜 2번이나 기회를 줘야 하냐고. 실패자라니. 적어도 난 시도했어. 형은 뭐 했죠? 싸구려 직장에 매달려 목숨만 부지하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나를 깔아보는 거야? 형이야말로 동정심으로 살아가는 한심한 놈 아니야. 가족 2시간은 친숙해 보이지만 때로는 내부자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따뜻한 듯 밥이 모이는 작은 지붕 아래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커지는 암울한 갈등과 균열이 숨겨질 수 있다. 그곳에서 항상 사랑의 가치를 믿는 아버지, 평화를 위해 조용히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 꿈, 야망, 불만을 품은 자녀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더 이상 함께 뛰지 않을 때 믿음, 희생,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연결하기에 충분할까요? 모든 일은 가식적인 웃음과 피할 수 없는 눈빛이 마음의 상처를 감추지 못하는 연말 파티로 시작된다. 교만한 성격과 큰 야망을 가진 처남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을 서슴지 않았다. 처남은 모욕 앞에 서서 응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조용히 참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실망과 고통은 나날이 은연중에 새겨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오해로부터 끝없는 논쟁과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을 분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파탄에 그치지 않는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것이다. 누더기 같은 실수 끝에 처남은 결국 씁쓸한 진실에 직면했다. 잘못된 결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다. 건방진 남자로부터 그는 자신을 버리고 도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초래한 손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가족의 신뢰를 되찾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것일까요?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 가족 단계의 복잡한 그림일 뿐 아니라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녀가 가장 어려울 시기에 가졌던 희박한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갈등과 상처 사이에서 가족은 다시 화합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처남이 당신이 받은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은 단순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용서의 여정이고 책임에 대한 교훈이며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2단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이다. 겨울에 찬바람이 문틈으로 휘몰아치는 바다 근처의 작은 거리에 위치한 인천의 부모님 댁에 연말이면 가족들이 모인다. 이 집은 제가 자라온 집입니다. 연한 녹색 벽이 지금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설 때마다 경기도의 모든 걱정과 업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다. 연말에는 어머니의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소리와 함께 가족 분위기가 항상 분주하다. 아버지 김 씨는 68세인데도 늘 말쑥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그는 제자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뒷마당에 있는 난로를 점검하면서 연말 하루를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저녁으로 고기와 생선을 구울 준비를 하셨다. 내 눈에는 그가 항상 가족을 든든하게 유지하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불편할 정도로 엄격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가르침은 항상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오래 기억되었다. 올해야 65세인 어머니 김 씨는 모든 가족 파티의 영혼이다. 그녀는 항상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1년의 요리를 준비합니다. 제가 엄마를 설득해서 제가 한몫 해드리려고 했지만 엄마는 그냥 웃으셨습니다. 그냥 해드리면 그건 엄마의 기쁨이야. 어머니의 손은 빠르게 김치찌개를 준비했고 나무쟁반에 가지런히 놓여진 작은 김밥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부엌의 향기는 항상 집 전체에 퍼지고 온 가족을 친숙한 기억에 한 구석으로 끌어당긴다. 장남으로서 저는 항상 이 모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 아내 수진이는 항상 저와 함께 있고 부엌에서 엄마를 돕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해요. 수진이는 똑똑하고 차분한 여성이지만 끊임없는 가족 갈등에 긴장하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에겐 학교와 친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조부모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민준과 지우라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 여동생 김지영 씨는 가족들에게 늘 웃음을 주는 사람이다. 지영은 낙천적인 성격으로 서울에서의 일과 생활에 대한 유머를 자주 들려주며 온 가족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남편 박동현의 등장 없이는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동현이란 성공한 IT 전문가는 부러우면서도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동현 씨는 대단한 사람이라 부인할 수 없다. 그는 기술 분야에서 일하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문 포럼에 자주 출연합니다. 하지만 그의 자만심은 항상 분위기를 긴장시킨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습관이 있으며 종종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하거나 그들의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 섬세하지 않은 평가를 동반한다. 올해 동현이는 또 지각했다. 집에 들어서자 고급 소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려놓으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 술만이 가족 잔치에 어울리는 술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사교적으로 웃으려 해도 아버지의 눈빛은 언짢아 보였다. 특히 이렇게 따뜻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너무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티에서 동현은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다. 그는 일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와 지영이 가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발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절정은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준호 형은 좀 진부한 것 같아. 요즘 아이들은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해요. 사람들은 화제를 바꾸려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이번에도 침묵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파티에서 온 가족이 건배를 할 때 초기 공기는 따뜻했고 웃음은 온 당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소주 몇 잔 후에 동현은 다음과 같은 조롱을 퍼붓기 시작했다. 준호 형, 뭔가 크게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집을 몇 채 짓는 게 뭐가 자랑스러워요? 식탁 전체가 조용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도 멎었다. 나는 그 말을 무시하려고 애쓰면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하지만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동현의 되기만만한 눈빛은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앉아 목소리를 높였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동현아, 너무 과장하지 마. 가족끼지. 똥 싸는 곳 말고. 그러나 술에 취한 동현은 엷은 미소만 지으며 잔에 술을 더 붓고 계속했다. 논쟁할 의도는 없고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세상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위해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손에 있는 젓가락을 꽉 쥐어 참으려고 애썼다. 제 아내 수지는 상황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가 뭐 새로 넣은 거 아니야 화기애애한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사람들은 음식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제 여동생 지영이는 이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굳은 목소리로 동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동현씨, 적당히 마셔요. 여기는 우리 부모님 집이지 형이 그런 말 할 곳이 아니야. 동현은 지영에게로 눈을 돌렸고 눈은 희둥그레졌지만 여전히 조롱을 유지했다. 나는 오빠 편이야. 말 한마디에 그렇게 긴장했어요?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동현을 쳐다보며 자제력을 잃었다. 충분히 해. 동현, 여기는 가족이지.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가르칠 곳이 아니야. 존경하지 않으면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방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더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고 어머니는 긴장을 풀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조용히 일어나 디저트를 테이블로 가져갔다. 하지만 이번 가정 분위기의 그녀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따뜻했어야 할 연말의 밤을 남기고 분노와 좌절감이 뒤엉켜 이제는 날카로운 말과 차가운 눈빛으로 무거워졌다. 파티가 끝난 후 모든 것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숯불 옆에 앉아 계신 뒷마당으로 나가 조용히 숫제를 걷어치웠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볼 때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저는 아버지께서 모임이 끝나는 방법에 실망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준호, 다른 사람의 말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결정할 일이야 라고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혼란스러운 생각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다. 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동현이랑 지영이가 이제 곧 떠날 거예요.
술로 아직 술 기운이 완연한 동현은 수진 앞에 멈춰선 뒤다소 비꼬는 말투로 형수님, 준호 형님은 대단하시지만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 자존심을 단칼에 찌르는 격이었다. 수진은 가만히 서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역력했지만 그녀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동현씨, 저는 당신이 돌아가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당신이 한 말은 술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가족을 그렇게 해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녀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영은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충분히 됐어. 우리 같자고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동현은 사실대로만 말할 거야. 남자는 가족을 위로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걱정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더는 못 참겠어요. 동현, 너 조용해. 라고 나는 큰 소리로 외쳤고 방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부모님은 우리 사이에 긴장에 놀라서 문 근처에 서 계셨다. 너는 나나 이 가족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 내가 내 아내와 내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여기 올 필요가 없어. 나는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현은 나를 보고 엷게 웃으며 말했다. 형, 화내는 것보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냥 잘해주고 싶었어요. 지영은 남편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며 가자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간청할 뻔했다. 결국 그들은 방을 가득 메운 답답한 분위기를 남기고 떠났다. 나는 수진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이 매우 상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수진이는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침묵을 지켰다. 나는 거기에 앉아 무력감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존심이 한 대씩 찌르는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저는 가족 자신의 상처 입힌 말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 증명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수진이 부드럽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지 당신이 항상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남자인 당신이 나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너와 나의 아이들에게 충분해. 수진의 말에 마음이 놓였지만 동현에 대한 분노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리 가족에게 계속 쌓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긴장된 모임이 있은 지 몇 달 후 나는 동현이 한때 자랑스러웠던 대기업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은 지영이가 어느 봄날 저녁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동현이는 창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또 다른 가족 만찬에서 동현은 공식적으로 나는 회사를 떠났고 개인 회사 건설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IT 산업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처럼 숨기기 어려운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고 간단한 말로만 대답하셨다. 잘 생각하셨나요? 창업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아. 하지만 동현이는 웃기만 하고 동요하지 않았다. 내가 뭘 하는지 알아요. 아빠, 일시적인 결정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현 씨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안 풀렸어요. 지영 씨로부터 그의 회사 프로젝트들이 고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야심찬 계획을 소셜미디어에 자주 공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시물이 점점 희박해지고 지영이가 점점 더 부담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현 씨는 저축한 돈을 회사에 쏟아붓고 심지어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빚까지 지고 있다며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불안했기 때문이다. 창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동현의 실패 소식이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졌다. 지영이 전화를 걸어 알리자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동현이는 빚을 갚기 위해 서울 아파트와 차를 팔아야 한다.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될지 모르겠어. 그 말이 저에게 큰 타격이었어요. 예전에 동현 씨와 제가 갈등을 겪었는데도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동현 씨를 뵈러 왔습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훨씬 더 피곤해 보였고 수척한 얼굴과 무기력한 눈으로 보였다. 상황을 물어보니 동현 씨는 형, 기분 좋아요? 저는 실패했어요.
그동안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은 이제 빚만 남게 되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다. 나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아. 넌 내 처남이고 지영의 남편이고 이 집안의 일부야. 실패는 끝이 아니지만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동현 씨가 저를 보면 눈빛이 좀 가라앉아요. 형, 제가 잘못했죠. 그렇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거만한 사람일 뿐이었다. 이날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동현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 우리 가족은 항상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극복하고 균형을 되찾을 때인 것 같다. 이는 서울 근교의 임시 임대 아파트에서 동현과 그의 아내 지영 사이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저녁 지영은 긴 하루를 어딘가에서 헤매다 동현이 돌아오기를 애써 기다렸다. 동현이 들어왔을 때 지영은 눈물을 터뜨리며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숨겼다. 나는 우리의 삶을 파괴했다. 나랑 아이 생각해 본 적 있어? 여전히 자기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현은 신랄하게 대답했다. 내가 이걸 원한다고 생각해?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설마 탐만할 줄 알아? 절망한 지영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이혼하자. 라고 말하자 긴장이 고조되었다. 실수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 그 말은 찬물을 끼얹은 듯 동현에게 쏟아졌다.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는 지영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하지만 동현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어두운 방에 지영을 남겨두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며칠 뒤 동현 씨가 예고 없이 저희 집에 나타났어요. 흐린 토요일 오후, 짙은 구름이 그의 무거운 기분을 반영하는 듯했다. 야인 얼굴에 지친 눈빛을 한 동현이 거실로 들어섰다. 형, 얘기 좀 해요. 그가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예전처럼 거만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돈을 빌리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로 넘어가자 자만하는 태도가 분명해졌다. 준호 오빠, 저는 단지 작은 대출이 필요해요.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알아. 일이 잘 풀리면 갚을게. 그 말이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화나게 하기도 했다. 그는 공경에 처해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에 오만함.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나는 단지 너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만요.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는 나의 건설 회사에서 일해야 할 것이다. 공짜는 없어요. 동현 씨, 동현은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얼굴에 불쾌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래, 내가 할게. 하지만요, 나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그는 약간 남아있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공사 첫날 동현은 육체노동에 익숙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외된 모습으로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자를 나르는 임무를 맡았을 때 그의 눈에는 불만족스러운 빛이 역력했다. 형, 내 능력에 더 맞는 걸 하게 해줄 것 같아라고 동현은 격려를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 날 동현은 일과 씨름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야외에서 일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데 익숙한 손은 이제 병자국으로 가득 차 있다. 다른 근로자들 또한 그에게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데 왜냐하면 원만한 태도와 말은 항상 약간의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번 피드백을 받았지만 관찰하고 그가 직면하도록 내버려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동현은 포기하고 싶은 듯 벽돌더미 옆에 주저앉았다. 제가 다가가서 물 한 병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동현 씨, 어려운 일은 그만둘 핑계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기초가 약하면 인생을 재건할 수 없다. 나의 말이 그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 동현 씨가 더 이상 우쭐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명상을 하는 듯한 눈빛을 처음 본 것 같다. 비록 변화의 여정이 멀지만 나는 이것이 그가 자신을 되찾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그 절정은 주말 오후 인천 교회에 오래된 집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일어났다. 처음에는 공기가 꽤 편안했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차를 준비하는 것과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소리를 상기시켰다. 그러나 아버지가 중요한 일을 논의해야 한다고 엄숙하게 선언하면서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다.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장차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찍 재산을 나누기 위해 교외에 있는 땅을 팔기로 결정했다. 방 전체가 조용했고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지영이가 당황한 걸 느꼈고 동현이는 금방 흥미를 보였다. 아버지는 토지 매각 금액이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각자가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현은 동의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이것이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 상황으로 볼 때 나는 재창업을 위해 더 큰 몫이 필요하다. 소액의 돈은 아이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답답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손을 살짝 잡아당기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동현은 부모님이 정말 돕고 싶다면 자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계속했다. 그 돈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할게.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동현씨, 부모님은 균등하게 나누기로 결정했다. 어느 누구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모두 부모의 자녀이며 특별히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동현씨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나에게로 바로 돌렸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판단합니까? 당신은 저속한 일꾼에 불과해요.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감히 입을 열겠니? 그 말은 내 자존심에 입격을 가하는 것과 같았다. 방 전체가 침묵에 빠졌고 엄마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지영은 부끄러운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동현씨, 이것은 누가 더 잘하거나 덜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너는 부모를 개인 자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동현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좋다. 하지만 당신은 내 입장이 아니에요. 그는 집과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내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해. 아버지는 말을 끊었고 그의 목소리는 강력했다. 충분히 해. 동현아, 이것은 부모의 결정이지 다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방 전체가 조용했고 아버지의 말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동현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불만 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그 만남은 심한 긴장감 속에서 끝났다. 다들 떠나라고 할 때 지영이 나를 끌어당기며 오빠 미안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영아, 미안해할 필요 없어. 가족이에요. 해결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 저는 이것이 단지 더 큰 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든 도전에 직면해야 합니다. 논란 끝에 부모님은 인천 외곽에 있는 땅의 매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는 어느 일요일 오후에 우리를 다시 불렀고 온 가족이 다시 모여서 결정을 통보했다. 그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이 한마음이 될 수 없다면 엄마와 아빠는 이 땅을 지킬 것이다.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생길 필요는 없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도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아무것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나와 동현이를 침묵시켰다. 부모님이 화기애애하게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고 동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눈빛에 불만이 가득했다. 동현 씨와의 관계는 그때부터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해졌다. 공사 현장에서 그는 예고 없이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결석하기까지 했다. 내가 전화를 걸어 물었을 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형부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존심이 너무 컸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지영이가 동현이를 찾으러 공사장에 오는 걸 우연히 봤어요. 그녀는 간단히 옷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제가 다가가서 걱정스럽게 지영아,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오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현이 며칠 동안 집에 안 갔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불안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했다. 내가 찾아볼게. 다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동현이네 집 근처 조그만 술집을 찾았다. 이 집은 그가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을 때 자주 가는 곳이다. 역시 소주병을 거의 비운 채로 혼자 가게 구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나를 보았지만 놀라는 기색은 하지 않았다. 뭐하러 왔어요? 술 때문에 목이 쉬면서 동현씨가 물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영이 때문에 왔어요. 그녀는 너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 동현아, 계속 이렇게 도망가면 안 돼. 동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형, 나를 이해한 적 있어요? 당신은 항상 옳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당신은 내 입장이 아니잖아요. 나는 한숨을 쉬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도망가는 대신 문제에 직면해야 해. 너는 지영이와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동현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붉혔다. 형, 이렇게 되는 거 싫어요. 저도 지영이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다. 처음으로 나는 그가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다시 하고 싶다면 당신의 가족은 항상 당신을 도우러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누그러졌다. 나는 이것이 그가 자신의 삶과 책임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이기를 바란다. 비록 우리 관계는 아직 멀었지만 나는 그가 기꺼이 변화한다면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름 햇살이 거세게 내리쬐는 6월 어느 날 아침, 프로젝트 매니저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1년에 자재가 잘못된 크기로 잘못 배치되어 건설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나는 즉시 전 과정을 재검토했고 동현이 주문을 잘못 처리해서 오는 오류를 발견했다. 긴급회의는 공사장 사무실에서 열린다. 나는 해결을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 방 한 구석에 앉은 동현은 고개를 숙인 얼굴로 근심스러워 보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누가 주문을 처리할 책임이 있냐고 묻자 그는 머뭇거리며 일어섰다. 저예요. 방 안의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다른 매니저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를 호의적이지 않은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나는 손을 들어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됐어. 이 실수는 사업에 큰 손해를 끼쳤다. 우리는 지금 해결해야 하지만 먼저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현은 더듬거렸다. 나는 발송하기 전에 주문을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가 말하는 방식에서 무책임함을 느꼈지만 꾸짖는 대신 침착하게 내가 틀렸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 실수는 회사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가 고칠 것이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책임 안 배우면 다시 일하지 않는 게 좋아요. 방 전체가 조용했다.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변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동현을 쳐다봤다. 읽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동현은 작은 소리로 형,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책임질게. 그 사과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만약 내가 정말로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더 조심하는 것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잊지 마. 널 위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널 위해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러 온 거야. 회의 후 동현을 작업실에서 따로 만났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실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개를 끄덕이던 동현은 처음엔 자만심이나 분노에 빛이 사라지더니 대신 참된 이웃침이 흘렀다. 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느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 성숙하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공사 현장 대형 사고 이후 동현 씨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 이후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았으며 항상 내 눈을 피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저는 그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작지만 중대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공사장에 도착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보호복을 입은 동현 씨와 한 무리의 자재정비 노동자들을 보았다. 한 매니저가 제게 다가와서는 형,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잔업을 신청했어요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랐지만 만족스러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현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일꾼과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부터 그는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동현 씨는 경험자들의 의견을 듣고 말다툼을 하는 대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질문을 한다. 한 번은 그가 나이 든 노동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주문하기 전에 사이즈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동현은 이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임무들을 자발적으로 맡게 되었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짧은 시간에 마쳐야 하고 저는 그에게 걸릴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작은 부분을 감독하도록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정을 제대로 마쳤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사장이 텅텅 비어있는 가운데 동열 씨가 기술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현아, 왜 안 왔어? 이러면서 걸어갔는데 그는 고개를 들고 가볍게 웃었다. 모든 것이 잘 확인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더 이상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의 눈빛이 예전처럼 불만이나 자만심을 보이지 않고 대신 결심을 하는 것을 처음 봤다. 손발을 무시하면서 모든 것이 빙빙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알던 동현이 더 이상 아니다. 그 대신 그는 배우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것은 동현 팀원들이 동현이의 생일을 맞아 그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을 때인데 그것은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다. 팀 중 한 명은 동현이는 이제 우리 팀의 일부입니다. 노력, 책임감 때문에 아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진짜 미소를 보았고 그 순간 저는 그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동현과 나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 지연과 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심지어 형, 내가 예전에 잘못했어라고 인정했다.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 말은 나를 감동시켰다. 동현의 변화 여정은 멀지만 올바른 길을 찾은 것으로 안다. 우리 가족은 많은 파도를 겪었지만 결국 치유하고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았다. 2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동현 씨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만한 사람으로부터 그는 이제 회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가 실수했던 공장은 이제 사람들이 그를 헌신적인 사람으로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다. 동현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의 가장 큰 아이디어 중 하나는 새로운 재료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주문 과정의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전체 팀 앞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회의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번에는 건방진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 명료함, 집중력이 더해졌다. 그가 끝났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고 나는 그가 그렇게 많이 변한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 동현의 기부에 힘입어 지난 2년 동안 회사의 매출은 2배로 증가했다. 그는 더 이상 일을 끝내기 위해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팀원들에게 존경받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를 싫어했던 근로자들이 이제는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준다. 큰 프로젝트를 끝낸 가을 저녁, 인천시의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는 회사 옥상에 동현과 나는 함께 앉아 있었다. 날씨가 꽤 춥지만 신선한 공기는 우리를 좀 더 가볍게 느끼게 한다. 뜨거운 찻잔을 손에 든 동현은 갑자기 형, 내가 틀렸던 거 알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당신에게 평생 빚을 졌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동현 씨, 중요한 건 내가 잘못을 깨닫고 고쳤다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시선을 멀리 돌렸다. 형,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살아야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말이 나를 감동시켰다. 2년 전에는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앞에는 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성숙한 남자, 처남이 있습니다. 며칠 후 인천에 있는 부모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동현 씨는 주방에서 주동적으로 어머니를 도와 아이들 장난까지 쳤다. 그에게 엄격했던 우리 아버지도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동현 씨, 이제 안심해도 돼요.
저는 다 컸고 이 가족이 일부입니다. 동현은 고개를 숙이고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저를 포기하지 않은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준호 형한테 항상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을 때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많은 풍랑을 겪었지만 우리 가족은 마침내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변화는 실수를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동현이 많이 변했는데도 가족의 긴장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어느 초겨울 저녁,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막 집에 돌아왔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은정이가 나와서 문을 열었는데 지영이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에 근심 어린 눈동자가 가득했다. 우리는 거실에 있는 티테이블에 앉았다. 지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한숨을 쉬며 오빠, 또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근데 이거 진짜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은정은 가볍게 지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다. 무슨 일이야? 그냥 하세요.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목이 메어 동현이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는 최근에 그가 여전히 많은 돈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이상 가족 생활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무거워 조용히 앉았다. 동현이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과거의 후유증은 아직 그를 놓아주지 않은 것 같다. 은정이가 저보고 저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고 눈빛을 보내주시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지영이랑 형이랑 은정이 한 번 더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동현에게 말해야 해. 지영이 눈을 들어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또 실패할 거야. 그날 저녁 종현 씨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날씨가 이미 춥고 바람이 창문을 통해 시시하고 거실에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동현 씨가 들어왔을 때 눈빛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고 저는 바로 그 문제로 들어봤습니다. 지영이가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숨기는 거야? 동현은 고개를 숙인 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형, 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옆에 앉아있던 은정은 가볍게 목청을 높였다. 동현 씨, 가족은 당신이 어려움을 감추도록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해결하러 왔는데 솔직해져야 돼. 동현을 똑바로 쳐다보며 남은 빚은 우리가 갚아줄게. 하지만 다시는 예전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이 정도까지 왔으니 다시는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지지 마. 동현이 고개를 들어보니 눈빛에 후회가 가득했다. 형, 미안해. 제가 가족을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그 대화 후에 나는 그가 빚진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최종 대금을 지불했다.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이지만 은정과 나는 이번에 동현을 돕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나는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영원히 지속되고 가족이 진정으로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주일 뒤 동현 씨로부터 손편지를 받았는데 동현 씨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편지에서 그는 형,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빚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평생을 빚졌고 당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 편지는 나로 하여금 동현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게 했다. 알아요. 이번엔 정말 변했어요. 그해 말 우리 가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천에 있는 부모님 댁에 다시 모였습니다. 친숙한 오래된 집은 따뜻한 황금빛 조명과 어머니 요리의 향기가 있어 분위기를 매우 아늑하게 만든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긴장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모든 것이 다른 것 같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지난 한 해 동안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었고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섰던 동현도 지금은 달라 보인다.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직접 고른 소주병을 들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선다. 엄마가 너 보고 동현아 올해 일찍 왔네? 하면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준비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온 가족이 다채로운 전통 음식과 함께 식탁에 모여 앉았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분위기에 또렷한 변화를 느꼈다. 수줍은 눈빛이나 무거운 침묵은 더 이상 없었다. 대신 웃음과 나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는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잔을 들자 동열 씨는 벌떡 일어섰다. 식탁 전체가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열은 주위를 둘러보며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나에게 돌아서서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형, 나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줘서 고마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오빠가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온 가족이 잠시 조용해지자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어머니는 가볍게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영은 뿌듯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다. 내 옆에 앉은 은정이는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해냈다고 속삭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있다. 동현이 변한 건 알지만 앞길은 여전히 도전이 많다. 성공은 쉽게 오지 않고 변화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파티가 끝난 후 사람들이 수다를 떨고 있을 때 동현이는 뜨거운 차 2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나에게 한 잔을 주면서 말했다. 형,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나도 알아. 너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나는 그를 보고 살짝 웃었다. 동현 씨,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돌아오는 곳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누구도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빛의 결의가 드러났다. 앞날이 험난하지만 그가 보여준 변화로는 동열 씨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저는 형으로서 항상 뒤에서 그를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3.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자 그 집은 유난히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그 옆에는 차 한 잔이 식었다. 은정이가 부엌에서 청소를 하는데 별로 말을 안 해요. 저는 그녀도 저처럼 개인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계단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밖에 아무도 없고 겨울 찬바람만 스쳐 지나갔다. 봉투를 집어들자 동현의 낯익은 손글씨를 알아보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떠났지만 나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노란 불빛 아래서 편지를 뜯었다. 안에 있는 글은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하다. 형,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믿어줘서 고마워.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나는 속죄뿐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잘못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내가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에는 나를 정의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 나는 탁자 위에 편지를 내려놓았는데 이국적인 느낌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감사하다는 말 때문이 아니라 동현 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이상 몇 년 전의 오만한 처남이 아니라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다. 나는 창문으로 나가 텅 빈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잎이 벗겨진 나무 꼭대기를 비추었다. 찬바람이 불어서 형언하기 어려운 느낌을 주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변화를 아는 사람들만 있는가? 문득 동열 씨가 처음 공사장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가 불만 섞인 눈빛으로 떠올랐어요. 나는 그가 책임을 거절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도망갔던 때가 생각났다. 하지만 나는 그가 어려운 임무를 스스로 감당했던 순간과 사과하고 잘못을 고치기로 결심했던 순간도 분명히 기억한다. 모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실수를 직시하고 고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은정이가 부엌에서 나와서 제가 편지를 들고 있는 걸 보고 그녀가 물었다. 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동현이 편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다. 은정이가 다 읽고 나서 책상 위에 편지를 놓고 제 옆에 앉았어요. 동현이는 먼 길을 왔고 당신도 먼 길을 왔다. 기회만 준 게 아니라 본인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게끔 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처남을 가질 만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당신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앞길이 험난할까봐 걱정했다. 어쨌든 이 공약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책상 위에 편지를 돌아보았다. 이런 말을 썼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때때로 간단한 편지는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침대에 올라갔을 때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벽에 반사되어 희미한 빛을 비췄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아무도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중 몇 명이 넘어진 후에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여전히 맴돌았다.